안녕하세요, 여러분. 제4회 데브코스 커리어 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4회 데커톡 진행과 발표를 맡은 프로그래머스 데브코스 교육개발지원팀 손세린입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잘 들리신다면 모두 유튜브 댓글창에 잘 들린다고 댓글 한번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모지 반응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는 것 같으니까 오늘 특강 소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커리어 특강이라기보다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 항상 이런 말씀을 좀 주로 해 주세요. 개발자로서 좀 잘 성장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막막해요."라고 종종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데브 코스에서는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개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강사님의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먼저 데브 코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직접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에 대한 소개를 정말 간단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이동근 강사님을 모시고 20번의 해커톤 경험자가 전하는 진짜 개발자 성장 이야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특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프로그래머스가 워낙에 개발자 플랫폼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래머스와 데브 코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래머스는 8,400개 이상의 기업이 채용 시에 개발자 코딩 테스트, 과정 테스트 등 실력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 1위 개발자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적 89만 건이 넘는 개발자 역량 평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개발자에게 필요한 평가, 교육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래머스는 개인 회원 수는 79만 명 이상, 또 기업 코딩 테스트 진행 횟수는 32,000회 이상, 그리고 누적 코딩 테스트 응시자 수는 89만 명 이상으로 국내 최대의 개발자 평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정부 지원 교육 부트캠프인 데브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데브코스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으로 수강생 전원에게 교육비가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무료 교육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데브코스는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실제처럼 훈련하고 평가하고 또 취업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실무형 부트캠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700개 이상의 기업 채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무 기반 교육을 운영하고 또 IT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가 KDT 고성과 맞춤형 과정으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KDT 고성과 맞춤형 인증 기관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KDT라는 그런 부트캠프형 이런 교육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의 기관만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 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만하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브 코스에서 여러 취업 준비생과 주니어 개발자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개발자는 좀 어떤 개발자를 좋은 개발자라고 부를까요? 뭐 우선 좋은 개발자는 좀 요즘에는 단순히 기술 스택을 많이 안다고 좀 좋은 개발자라고 좀 불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 스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능이 왜 꼭 필요했는지, 왜 사용했는지, 또 어떤 방식이 더 나았는지 좀 스스로 잘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은 단기간에 이론만으로는 완성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들려주실 해커톤 경험처럼 실전에서 부딪히고
협업하고 또 실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들이 바로 개발자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대부 코스도 바로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전형 경험을 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프로젝트 환경에서 기획부터 구현, 배포까지 경험하고 또 현업 개발 경험이 있는 멘토님들께 코드 리뷰까지 받고 그 과정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완성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개발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 코스에서는 자생력 있게 성장하는 개발자, 그런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 좀 성장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 코스의 흐름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걸 봐주시면 입과 전에 사전 역량 평가를 통해서 뭐 컴퓨터 사고력이나 알고리즘 같이 좀 기초 실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의 개인별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인한 수준을 토대로 좀 전반적인 수업 레벨을 조율하는 것처럼 좀 학습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여 가지고 뭐 SQL이나 알고리즘을 풀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돼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SQL이나 알고리즘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좀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있는 실력 그대로 저희 테스트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봐주시면 이제 본 교육 과정은 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양방향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스프린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실력을 쌓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린트별로 역량 평가를 진행하면서 좀 개인별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로 학습했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포트나 지표 이제 좀 제공하고 있고요.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고 이런 연습 과정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을 이제 밀착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인데요.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기업 환경과 유사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부터 기획, 구현,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처럼 좀 소프트 스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멘토님들의 코드 리뷰까지 받으면서 실무적인 업무 감각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획부터 배포까지 실제로 경험을 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갈등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좀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성장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데브 코스에서는 이런 성장의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또 쌓으실 수 있게끔 모든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저희 과정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 패스가 있습니다. 데브 패스는 데브 코스 수강생 전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실전 중심의 밀착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브 코스는 입과한 순간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데브 패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 면접 전략, 현직자 취업 특강, 그리고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수료 이후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데브코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브코스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6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자면 백엔드 과정, 프론트엔드 과정,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과정, 풀스택 과정, 데이터 분석 과정,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이 있습니다. 데브 코스는 IT,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과정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과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과정별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측 상단 위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각 과정별 랜딩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시니까 랜딩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브 코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중에서도 현재 모집 중인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엔지니어링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자바, 스프링 기반 백엔드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챗GPT를 활용한 최신 생성형 AI 활용법까지 익힐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개발자들에게 AI 활용 능력이 필수다라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실제로 현직 개발자, 채용 담당자,
또 CTO님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뭐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건지 한번 실제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AI가 제시하는 코드나 좀 프로그램 구조를 검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특히 앞으로의 개발자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요. 따라서 좀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뭐 개발 지식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좀 양질의 경험을 축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엔드 과정이 좀 스프링과 자바 좀 중심으로 좀 백엔드 심화 학습 그리고 코틀린 마이그레이션에 초점을 두었다면 생성형 AI 백엔드 과정은 이런 기본적인 백엔드 학습과 함께 프론트엔드 역량도 강화하고 또 프로젝트의 전체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풀스택 개발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겠지만 또 추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습과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좀 학습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과정은 이론만으로 끝내기엔 좀 아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행 계획을 추천해주는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프론트엔드 영역을 커버하고 또 개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백엔드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커리큘럼에서 중점적으로 배웠던 백엔드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풀스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학습하신 프론트, 백엔드 역량을 기반으로 풀스택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백엔드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실무 맞춤형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순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데브 코스에 입과할 수 있는지 그런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코스는 훌륭한 커리큘럼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체계적인 선발 프로세스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 지원 자격으로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 소지자, 고용보험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 코어타임과 실시간 강의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브 코스는 기업의 채용 절차와 유사한 단계별 선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원서 제출, 선발 테스트 응시, 유선 인터뷰, 최종 선발 과정입니다. 특히 선발 테스트에서는 사고력 테스트, CS, SQL, 알고리즘 테스트 등으로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고 또 적합한 교육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선발 테스트라고 언급은 하지만 저희가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수준으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또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브 코스가 추구하는 인재상으로는 저희가 학습 기간 동안 누구보다 자생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탄탄한 백엔드 기본기를 쌓으면서 생성형 AI 활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미 백엔드 기초 지식이 있어서 AI 활용으로 경쟁력을 추가로 좀 강화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팁을 살짝 드리자면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 인터뷰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데브 코스는 선발 과정에서도 지원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드백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 지원 시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코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저희 담당하시는 매니저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실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특강 이후에 한 번에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채널톡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랜딩 페이지에 있는 채널톡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주말 이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1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강사님의 생생한 해커톤 경험과 성장 인사이트에 대해서 들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언젠간 강사님처럼 저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어디서 저런 경험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 코스에서는 이와 같이 자생력 있는 개발자를 교육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성장에 몰입하기 적합한 그런 환경을 구성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매니저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1부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0번의 해커톤 경험을 통한 진짜 개발자 성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발자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이동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해커톤으로 성장 핵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동근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은 저는 현재 지금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프론트엔드 직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에서 회사를 다녔었고, 그 전에는 소비의 미학이라고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분할결제 서비스를 창업해서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창업했던 경험을 제 커리어에 뭔가 엔지니어링 커리어로 치고 있진 않고 뱅크샐러드와 당근마켓 총 6년에서 7년 정도의 개발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직무적인 거 외에도 20회 해커톤을 참여하거나 주최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FA컴프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컨퍼런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멘토나 강의 활동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20회 해커톤을 막 참가했다고 하고, 거기서 경험을 나누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대회를 참가했을까? 얼마나 막 엄청나게 큰 해커톤을 참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큰 대회 해커톤을 참여해 본 경험은 없고요. 연합 동아리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중규모, 소규모 해커톤을 참여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해커톤을 기획하거나, 운영진, 심사위원 등으로 참가해 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개발자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개발자 성장 관련해서 진짜 개발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전 시간에도 아까 좋은 개발자라 언급이 됐었는데 대부분 좋은 개발자로 성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 또한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 사실은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도 제 앞으로의 연차와 개발자의 커리어를 쌓아갈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방향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어떤 경험을 쌓고 나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매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도 지금 저의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여러분도 비슷한 길을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관련돼서 제 성장 이야기를 조금 더 뾰족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간간히 해커톤을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녹여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네. 그랬을 때 꼭 명심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제 이야기니까 온전히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저는 저만의 관점에서 제가 스스로 저의 장점을 풀어내고 또 제가 저희가 절 좋아할 만한 회사들을 골라가서 시너지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물론 제가 뭔가 이런저런 회사들에 이제 붙었고 다니는 경험들이 있지만 반대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들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의 경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따라해야 돼.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의 핵심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제 이야기를 한번 녹여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해커톤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전 질문과 또 시간이 남는다면은
지금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네,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취업과 이직을 하면서 몸소 느낀 것,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깨우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네,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좋은 개발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는 어떤 신입을 뽑고 싶어 할까요? 어떤 신입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할까요? 네,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 네, 코딩 테스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네, 아니면 알고리즘을 정말 많이 풀어본 사람? 네, 이런 사람들. 네, 진짜 정말로 다양한 언어와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든지, 진짜 코딩 테스트에서 거기서 나온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대체로 잘하는 사람들이 맞기는 해요. 네, 근데 꼭 이거를 잘해야지만 좋은 개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경험해 보고 했을 때 달 수 있는 답변은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초 개발 지식이 얼마나 탄탄한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자료 구조나 이런 CS적인 지식이 얼마나 탄탄한가는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기초 개발 지식이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깨우쳤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아까도 막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 1국 때도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체 문제 해결 역량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장 가능성은 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초 개발 지식은 대체 어디까지가 기초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취준할 때도 이런 단어들과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네, 문제 해결 역량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성장 가능성 진짜 중요해. 그리고 기초 개발 지식을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전혀 와닿지도 않았고 사실은 완전 저게 공감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취준생일 때 당시에 저의 생각을 조금 짚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뽑고 싶은 신입 개발자는 뭔가 좋은 개발자라고 하면은 진짜 개발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코딩 테스트를 정말 많이 풀어보고 막 백준 알고리즘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그래머스 가지고도 레벨 테스트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CS 기반이 탄탄한 사람을 정말 개발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 학교 안 본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네, 좋은 학교의 전공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무조건 저런 사람들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대회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와, 저거 어떻게 했지?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고 싶은 신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신입 개발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랬을 때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취준을 할 때 되게 많이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많았을까?'라고 하면은 당시의 저의 상황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상황입니다. 네. 저는 코딩 테스트, 네, CS 기본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코테를 저 취준할 당시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코테 문제를 풀어봤던 게 한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막 공부했던 자료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할 텐데 거기를 보시면은 한 100준 알고리즘 한 3개 정도 풀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코딩 테스트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CS 기본 지식 또한 뭔가 온전히 이해하고 막 재밌게 흥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달달 외웠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은 제가 1학년 때였나? 1학년 1학기 때 그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별짓기를 막 과제로 냈었거든요. 근데 그 별짓기를 그냥 내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트리를 만드는 막 이런 거를 이제 과제로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손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외운 거는 그냥 포문을 돌린다 그 포문 루프 자체를 그냥 외웠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트리를 찍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했었고 또 졸업할 때까지 막 남들 다 딴다는 정처기, 예, 정보 처리 기사도 이제 공부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천안에 있는 이제 사립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교에서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접했죠. 그래서 저렇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예, 당연히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저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지방사립대인데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공자라고 하기에는 CS 지식이 너무 부족한데?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창업을 하면서 뭔가 만들긴 했어요. 네,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되다 보면은 정말 엉성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이거 왜 되지? 되면 어 이거 왜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상황 속의 반복이었고 그때는 그냥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이제 멋쟁이사처럼 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저는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포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명령어의 순서대로 치면 배포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실수하거나 오타가 나거나 누락돼서 꼬이는 상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버전이 업데이트돼 시간이 지나면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버전에 따라서 좀 절차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달라지거나 뭔가 에러가 나면은 뭔가 내가 잘못 쳤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만약에 배포했던 EC2가 있다. 소프트 테스팅을 하는데 그러면은 EC2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뭔가 창업을 하고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지식이 엄청 탄탄하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할 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지원할 당시에 저는 리액트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동구님 되게 옛날 개발자잖아요. 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때 리액트 없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렇게 엄청 오래된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네, 2018년도 제가 이제 겨울쯤에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취업을 했는데 그때 사실 다 리액트 썼습니다. 웬만한 회사에서 다 리액트를 쓰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리액트라는 거를 할 줄 모른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큰 제약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아까 말했던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하는 그 저만의 생각 속에 있을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취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짚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가진 거는 네, 열정밖에 없었습니다. 열정. 네. 근데 열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고 싶어서 그냥 열정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때 뭔가 뭐라도 꾸준히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1일 1커밋을 했었고 그거를 거의 1년째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한 것들을 커밋으로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동아리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동아리 스터디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뭔가 동아리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지식을 나누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면서 조금 뭔가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진짜 열정 넘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일단 뭔가 네, 진짜 열심히 열정 넘치게 했죠. 그 진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간간히 듣는 얘기가 동구님은 진짜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저의 강점은 또 고민되면 일단 저는 실천을 했었거든요. 그게 뭔가 가성비가 있는 행동이든 정말 값진 행동이든 아닌 행동이든 일단은 좀 실천해서 했던 것 같아요. 행동력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어쨌든 창업을 해야 되니까 기획도 해보고 어쨌든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디자인도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랬다 보니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다 직접 해봤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좀 어필하고 싶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진 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잘 어필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이력서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어필하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은 최대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보여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뽑고 싶은 개발자 시집처럼 보이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력서를 쓰시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네, 과거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이력서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제 이력서 같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프로젝트 최대한 다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도 어쨌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넣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막 어학성적이나 이런 거 넣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최대한 뭐라도 날 어필하고 싶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었고, 그 당시에 저의 장점을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던 흔적들은 뭐였냐면은, 자기소개에다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어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천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고, 뭔가 행동하는 거 되게 좋다고 했었으니까, 실천한다.
그리고 소통 배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기획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으니까 네, 개발뿐 아니라 디자인 기획을 할 줄 알았다는 거를 저 밑에 네, 서비스 기획, BM, 개발, 영업, 마케팅, 디자인 등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했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기타 개발 활동, 네, 서브 경험을 보면은 네, 제가 개발 관련돼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싶어서 개발 관련 활동들에 있어서 그냥 했었던 건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기 적혀 있는 진강 가상현실 창업 동아리는 그냥 가입만 했었지 단 한 번도 저 동아리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라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때 저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부족한 걸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녹여낸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흑역사예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저 되게 부끄러운 과거인데 어찌되었던 제 편견 속에 있는 뽑고 싶은 개발자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여줬어요. 네. 일단 기술 스캔도 한 번만이라도 써봤으면 일단 다 적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오픈CV 제가 제대로 켜볼 수나 있었나? 하면 잘 모르겠고 구글 카드보드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 그리고 리액트도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회사들이 리액트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근데 리액트를 못한다고 하면 안 뽑힐 것 같으니까 그냥 아, 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네, 공부할 건데요를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관심 분야라고 하면서 그냥 제가 공부할 것들을 적어놨었어요. 네, 얼마큼 제가 최대한 뭐 그럴싸하게 적으려고 했는지가 좀 티가 나죠. 네. 그리고 또 당연한 것들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당연한 것들 정말 당연하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소비의 미학에서 뭐 저기 팝업 이벤트를 네, 이벤트를 뭐 구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뭔가 팝업 이벤트라니까 엄청나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쿠키에 방문했던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띄우고 첫 방문자면은 그냥 소개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오픈 플레이스에 있는 네, 피처내에 있는 통신은 비동기로 처리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저게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최선을 다한 최고의 기술이니까 저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 프로젝트나 아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네, 진짜 이제 사실 실제 코드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네,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간단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리액트로 한 웹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뭐라도 한 것처럼 많이 보고 싶으니까 서버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을 잔뜩 넣었던 거죠. 네, 하다못해 네, 졸작에서 발표했던 것도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거창하게 막 MVC 패턴 이런 것도 적고 막 싱글턴을 이용한 서버 통신 구축을 구축했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최대한 거창하게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력서를 넣게 됐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결과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붙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하지만 네, 당연하게도 불합격했습니다. 네. 서류가 어떻게 통과했지라고 하면은 당시에 지인 추천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터라 대부분 지인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회사는 서류는 일단은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은 시켜줬던 거죠. 근데 화상 면접을 통과했고 면접을 보고 나서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나 웹 관련된 기초 지식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직무와 컬처 면접을 2시간 동안 연속을 한꺼번에 봤었거든요. 네, 여기서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동근님, 네, 불합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근데 혹시 3개월 인턴으로 조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인턴은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저는 무조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게 기뻐가지고 그냥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네, 그게 진짜 참 가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고지고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합격 전화를 목요일 날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쉬지도 못하고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특히 초반에 1년 정도 그리고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인턴도 어쨌든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뽑혔지?' 라는 것을 정말 이해 못 했었어요. 항상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리액트를 본다고 했었고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네.
그 화상 면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면접을 다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리액트를 사실 할 줄 몰라요. 근데 괜찮나요? 라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어요. 면접관님이. 네, 괜찮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실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라이브 코딩을 하는데 리액트로 문제를 내신 거예요. 리액트로 뭔가를 푸는 거였어요. API 통신해야 돼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혀 풀지를 못했죠. 리액트로. 네. 그래서 그 뭔가 제가 '왜 붙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저를 뽑아줬던 사수분한테 리더분한테 "저 왜 계속 뽑혔어요? 저 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끝까지 말 안 해 주시다가 네, 제가 인제 퇴사를 할 때쯤 인제 물어보니까 좀 얘기를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쯤에는 저도 인제 회사를 좀 다녔던 터라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더 장점으로 바라봐 주셨겠구나.'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쯤 뭔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인제 인턴 생활과 신입 채용 과정을 겪어가면서 제가 직접 인제 뽑아 보고 이력서를 받아보고 하면서 깨우친 게 뽑고 싶은 신입 개발자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네, 진짜 그 코테, 자료 구조, 알고리즘, 좋은 대학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 역량, 성장 가능성, 기초 개발 지식 이 본질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요. 제 이력서를 보고 그때 저를 "뭘 좋게 봐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그 누군가 유저의 불편함을 캐치하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유의미한 유저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도출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저 인제 소비의 미학이라는 걸 보면은 분할 결제 서비스인데 네, 생각해 보면 지금 되게 약간 겁없이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어 분할 결제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먼저 결제를 다 해 주고 그냥 달달이 제가 그냥 돈을 돌려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사람이 네, 잠수를 타 버리면은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돈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였고 당연히 잘 될 거란 전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결제 시스템 모듈을 붙일 때도 실패 케이스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API 요청하면 다 성공 응답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되게 엉성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를 찾아냈고 해결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봤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실무 면접 때 리액트를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리액트로 문제를 냈을 때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jQuery로 풀어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jQuery를 프로젝트를 세팅을 막 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API 요청을 하고 만들긴 했지만 좀 잘못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것들 이 부분을 조금 문제 해결 역량으로 좋게 봐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인제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목표한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뭔가 해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고 저는 공부를 하자마자 뭔가 3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동아리에서 안드로이드 팀장 한번 해 볼래?" 팀장을 하게 됐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선에서 뭔가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든지 아니 어쨌든 공부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해서 앱을 만들어 보아서 어떻게든 출시를 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나 네. 어쨌든 창업을 하면서 뭔가 분할 결제라는 이런 것들 붙이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배우를 꿈꿨었거든요, 20 살까지.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인제 '컴퓨터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인제 전공도 바꾸고 컴퓨터를 하게 되고 어쨌든 개발자로 지금 커리어를 밟겠다고 면접을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둬도 '어떻게 뭐라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랬을 때 개발자로서 정말 '이 친구는 쪼금만 가이드를 해 주고 기다려 주고 서포트를 해 주면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좋게 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인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기초 개발 지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리액트를 할 줄 몰랐다고 했지 자바스크립트나 웹에 대한 것들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프론트엔드를 할 줄 몰랐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저는 퍼블리싱
그러니까 HTML, CSS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과 jQuery로 돔을 그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크마스크립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웹의 렌더링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죠. 네. 그랬을 때 단지 리액트를 할 줄 몰랐던 거지 웹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CS나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네, 그랬을 때 제가 일부러 저희 알고리즘 공부했던 것들을 캡처했거든요. 네, 꾸밈 없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알고리즘과 입출력, 백준 알고리즘에 있는 첫 번째 문제거든요. 저거. 그리고 짝수와 홀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리고 팔린드롬. 딱 저 네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너무 나랑 안 맞는데? 이러고 그때 좀 약간 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웹에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죠. 근데 돌아보면은 기초 개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자료 구조, CS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OS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브라우저의 동작 원리라든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도 막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는 OSI 7 레이어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API 통신은 어떻게 되고 리퀘스트 헤더에 어떤 것들이 있고 CRS는 뭐고 내가 URL에서 접속을 했을 때 렌더링까지 과정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CS 자료 구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내에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 개발 지식은 내 직무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부터라고 저는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기초 개발 지식을 이력서에 담아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 진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만의 당연히 이력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면은 되게 잘 읽히고, 저는 이렇게 쓰는 걸 권장드려요. 같은 저만의 생각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머쓱할 정도로 실제로 제가 이력서를 검토하거나 주변 동료들 분들의 이력서를 이제 막 급하삭했던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거나 이력서를 받아보거나 하면은 당연히 저 이 세 가지 요소가 보이기는 해요. 네, 저런 게 되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건 보이는데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면은 그 포장을 하더라도 딱 그 수준 그 이상의 뭔가를 엄청나게 시간 쓴다 하더라도 거창한 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담아내는 것도 고민을 당연히 하지만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썼다면 그게 지금 있는 내 자신의 최대한을 보여준 이력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쌓고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지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또 누군가는 블로그를 보면서 꾸준히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면 발표하는 거 보면서 진짜 꾸준히 노력하고 있구나 성장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유추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블로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개발 지식이 정말 깊구나를 이제 파악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기초 개발 지식이 정말 깊겠구나를 판단하게 되기도 해요. 즉 기초 개발 지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블로그만이 정답도 아니고, 네. 뭔가 동아리 활동만도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정답이 아니고, 그랬을 때 나만의 그냥 방식대로 추가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좀 투박하게 쓰더라도 위 요소를 잘 쌓고 있으면 어떻게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셨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동료의 사례예요. 네. 이분도 이제 부트캠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지원했던 분이죠. 그랬을 때 이분의 소개를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보고 학습하고 하면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보는데, 이제 프로젝트 경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적혔던 게 마스크 재입고 알림이라는 프로젝트였고,
자기소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개발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너무 명확했는데 그거를 정말 진짜 그걸 맞게 뭔가 이뤄내고 있는 것이 정말 확 눈에 들어왔고 이분은 면접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은 저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거창한가? 라고 하면은 저 소개 화면에 있는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거 아마 반나절 만에 만드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적혀 있는 말들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HTML, CSS 가지고 웹 만들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다가 URL로 웹 띄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로 노티피케이션 썼다는 얘기고 지도 API 이용해서 지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저게 다예요. 그랬을 때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이지만 어쨌든 내가 왜 개발을 좋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뭐 기본 역량으로 리액트 할 줄 아는구나, 슬랙을 만들어 봤었네, 대단한데? 막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 해결 역량이나 개발을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신입에 대한 이제 저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회사를 막 다니다가 네, 이제 3년 차 때 이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좀 고민 중 하나가 다들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직을 마음먹고 제가 생각했던 큰 두려움은 다른 회사에서 나를 뽑아줄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협업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었고 또 제품 개발을 하는데 되게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개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개발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직무 면접에서는 뭔가 어쨌든 개발 관련된 거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어쨌든 개발 실력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은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또 이제 그런 조언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쨌든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을 또 다른 회사들도 다 좋아해 주지 않을까? 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이력서와 면접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3년 차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은 이때 제가 이력서를 쓸 때 집중했던 부분은 어 기술적인 부분을 뭔가 제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회사 또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또는 팀 아니면은 하다못해 내가 뭔가 나의 성장하는데 임팩트를 줬던 것들을 기준으로 좀 프로젝트를 적고 어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회사한테 임팩트를 줬는가, 아니면 이 제품에 뭔가 얼마큼 크게 기여를 했는가, 아니면 팀에 얼마큼 도움을 줬는가에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왜 회사에서 이걸 내가 이걸 했지? 아니 이걸 왜 이게 팀에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좀 변함이 없는 게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이유는 네, 회사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팀에 도움이 되거나 제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여러분들이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개발은 좀 못해요. 근데 회사에 어떻게든 돈을 2배 벌어다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여하는 사람과 예, 회사에 기여는 전혀 못하는데 개발을 2배 이상 잘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력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인제 이게 회사에서 얼마큼 중요했던 건지, 이 제품에서 왜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건지, 팀에서 이게 어떤 이펙트를 줬던 건지, 이 목적과 의도와 결과를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에 보면은 제가 어떤 가치관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도 이게 지금 매니징을 왜 하게 됐는지, 9개 도메인 서비스를 균형해서 운영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때 요청 사항의 우선순위화를 해야지만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저런 내용을 적는다든지, Next.js 기반으로 그냥 리팩터링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때 회사에서 누구나 빠르게 발전하는 웹 기술을 챙기면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거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스쿼드 팀 빌딩이라는 항목을 보면은 팀에서 비효율적인 반복 작업들을 제가 스스로 파악하고 좀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였다의 내용들도 최대한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네, 저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냥 웹페이지 띄우고 캡처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캡처 이미지 자동으로 떠주는 거였어요. 네, 그게 근데 개발로만 바라보면 되게 사소한 거지만 어쨌든 팀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해결했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과 어쨌든 제가 목표했던 회사, 그러니까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에 모두 설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원했던 모든 회사에 최종 합격까지, 네, 합격까지 모든 회사에 합격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준비를 하면서 아까 제가 기술적인 지식이 배경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을 때 내 이력서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 회사에서 자주 물어볼 것 같은 질문들을 이제 회사에서 자주 물어본다는 질문들은 아마 이제 뭐 원티드나 아니면은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잡플랫닛이나 회사의 이제 면접 후기들 같은 것들을 싹 다 읽어보면서 그냥 물어보는 질문들을 다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했으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자주 물어보는 면접 질문들 그리고 CS도 좀 부족하다 생각했으니까 자주 물어보는 CS 질문들을 싹 뽑아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면접을 끝나고 항상 그거를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다 정리했었는데 네. 여러 회사들에 질문했던 것들을 적어보면은 기술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답변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제가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의 그 질문들이 기술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고 또 기술을 토대로 해결하는 경험을 물어보는 저의 생각을 물어본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가 잘 못했던 거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잘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인제 답변하는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준비하는 범주 내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넘겨졌던 것들이 면접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툭툭 막히더라고요. 전 대표적인 게 저 리액트에서 리액트 렌더링 할 때 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 회사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좀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게 답변을 계속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기술 직무적인 질문 외에도 네, 이렇게 또 되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이 뭐였냐면은 "이거 왜 했어요?" 네. "이거 목적이 뭐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면은 뭔가 동근님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뭐예요? 개발하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네. 동근님 생각했을 때 동근님 단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네. 즉 저의 경험과 생각과 그리고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준비를 한 것대로 잘 전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쪼금 깨우쳤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쪼금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는 뭔가 어쨌든 팀이 돌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라든지 웹팀 내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동료들한테 전파했던 것들을 되게 좋게 봐 주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좋게 봐 줬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팀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팀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두 개의 그 경험들에 되게 많은 관심을 주셨지만 실제로 보면은 기술적인 내용과 개선에 대한 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뭐 발표를 했다. 강의를 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동료들한테 쓰게끔 유도했다. 같이 붙어서 뭔가 옮겼다. 가이드 문서를 써 줬다. 이런 내용들이고 매니징을 했다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직무 면접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서 '아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보는구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인제 3년 차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발표를 그렇게 좋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모든 회사는 아니었지만 다수의 회사에서 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지식을 나누고 기여하는 것들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함께 성장을 하고 누군가를 함께 돕는다. 그리고 뭔가 나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는데 어쨌든 좋게 봐주셨던 부분이라서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경험을 이제 그동안 하면서 깨우친 것은 네. 개발자는 코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시 짚어보면은 문제 해결 역량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네. 그거는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 이직도 당연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네, 여기서 다른 점은 신입분들은 좀 하나의 주어진 문제, 하나의 그냥 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뭐 3년 차 정도 됐을 때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하나의 그 피처를 뭔가 예측하고 거기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뭐 더 큰 연차는 뭐 하나의 서비스일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의 제품일 거고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해결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문제 해결 역량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코딩 테스트나 자료 구조나 CS 기반이 탄탄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꼭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코딩 테스트도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상황을 정리하고 그 의도를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나은 네, 풀이 방법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택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나은 대안을 고르는 것인 거죠. 네. 그리고 개발자는 코딩, 구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좋은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는데 그때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는 개발만 잘해서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 당연히 개발하면 잘하면 좋죠. 근데 개발을 아무리 잘해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것처럼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사람도 우리는 원하고 내 팀에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뾰족한 나의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뭔가 자신 없다, 잘 못한다고 했지만 이 말이 진짜 개발을 터무니없이 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래서 개발을 하고 제품 만들고 이해하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본기는 쌓여 있고 저의 강점인 건 커뮤니케이션 역량, 동료들과 함께 제품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저의 강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당연히 회사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팀에서 뭔가 개발자 한 분을 뽑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면접을 보고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잘하는 사람이 결국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잘 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잘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든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도전을 즐기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잘 쌓고 네,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이력서에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뽑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섹션 옵저버를 가지고 무한 스코어를 구현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말고 이런 것들을 당장 왜 하고 있지? 이런 맥락들이 담기게 하는 걸 듣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결국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경험의 나열 대신에 정량적인 지표, 숫자가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많이 적는 것들 중 하나가 성능 최적화를 했습니다. 성능 최적화해서 몇 퍼센트 개선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면접 보면서 그게 왜 중요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 어쨌든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한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공부한 것들과 프로젝트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한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다 당연히 적어도 되지만 그랬을 때 그거를 억지로 뭔가 엮어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되려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바로바로 뭔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죠.
그걸 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부딪혀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상황마다 '어 이게 맞네. 저번에 이게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이번 상황에서 이게 좋네.' 등의 판단을 하면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회사에서 아까 넥스트JS를 도입할 때 XSR의 성능적인 측면에서의 이점 당연히 기대하긴 했지만 제가 더 기대했던 거는 넥스트JS라고 잘 지원되고 성능적인 것들을 잘 튜닝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 비용을 넘기고 나면은 누구나 일관된 구조로 코드를 짜고 그리고 거기서 일관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동료들이 뭔가 일관되게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됐고 거기서 설득을 하면서도 저도 확신이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또한 저도 그냥 갑자기 막 자신감 넘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번 막 리액티브도 써 보고 넥스트JS 써 보고 게츠비도 써 보고 실패도 해 보고 막 더 좌절도 해 보고 이런 상황들 겪어 보고 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를 경험해 보고 판단을 해 봤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의 경험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으로 네 해커톤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톤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하면은 해킹과 마라톤 합성어로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기획자분들이 다 같이 팀을 이뤄서 제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고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자리예요. 이거를 해커톤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남겨주시겠는데 "해커톤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커톤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의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간접적인 도움은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1 장에서 "저 경험 어떻게 썼나요?"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는 회사에서 저렇게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동물처럼 저렇게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는 뭔가 SI 회사라서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기만도 바쁜데요. 아니면 혼자 일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는 저 되게 소규모인데요. 아니면 저렇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적 지원이 안 되는데요. 아니면 저는 취준생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 속의 도움과 경험을 못 얻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경험을 회사에서 못 얻는다면은 이제 결국 다른 방법으로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로 팀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팀 프로젝트가 힘들다면은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도 정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함께할 팀을 구해야 되는데 팀 구하기도 힘들고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정말 정말 힘듭니다. 네.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많이 높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혼자서 하면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매번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안 되거나 선택하기 힘들다면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면 뜻 대체제가 없다면 사이드 프로젝트 외에도 네 해커톤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해커톤이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해커톤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환경과 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의 사람들이건 어떤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이건 어떤 실력이든 간에 여기서 다 같이 만나서 다 같이 시작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처음부터 다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의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얻어볼 수 있고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다양한 기회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경험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압축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쪼금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좀 팀 프로젝트나 회사는 솔직히 좀 내가 힘들어도 그만두기 힘들잖아요. 근데 해커톤은 눈 딱 감고 한 며칠만 있으면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돼요,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커톤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경험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봐야 된다 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돼요. 네. 해커톤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시간 내에 어떻게든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매기게 되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린트 설정 막 무슨 PR 룰 같은 것도 막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바지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메인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돌아보면은 '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이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룰이 정말 필요했던 건가?'
지금 당장 중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나? 이거 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면서 그리고 그 직접 만들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이제 취준생분들은 공부하다 겪게 되는 것들을 이론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겪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마주치고 그 문제를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사실 해결했을 때 정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내가 부딪혀보고 겪어봐야지 내가 뭔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커튼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잘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회사에서 뭔가 프로젝트에서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고 녹여내고 쓰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선뜻 뭔가 하자고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지만 해커톤에서 한번 써보고 이런 부분이 혹시 좋더라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좀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미 프로젝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내가 그냥 서비스 개발만 집중해야 된다면은 해커톤에서 내가 직접 세팅부터 배포 아니면 그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다 해볼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들을 해보고 그리고 어찌 됐든 내가 해야 되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돼요. 네, 저는 약간 협업이나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경험을 해커톤에서 되게 많이 취준생 때나 네, 그 신입 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해서도 아시겠지만 네, 해커톤에서도 당연히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빌런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빌런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뜻이 정말 다른 사람들끼리 일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사람들이 막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넘어가기도 하고.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엄청 막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있는 그대로를 어쨌든 다 드러내야지만 뭔가 그 상황에 따라 도움을 구한다든지 제 상황에 맞게끔 기획을 정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 저를 다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저도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진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쿠셔너를 넣어가면서 좀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제 의견이 쪼금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되게 의견에 굉장히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이었으면 막 싸웠을 텐데 지금은 네 '그 정말 중요한 건가?'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져 주기도 해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최고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제 의견이 맞고 상대방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그 상대방의 뜻을 따라서 빠르게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도 했던 것 같아요, 해커톤을 통해서. 왜냐면은 오히려 서로 뭔가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잖아요, 해커톤에서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 상대방 의견대로 빠르게 이뤄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우치게 하는 것도 전략이었던 것들을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해커톤은 어 아까 말했듯이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성취감이 정말 커요. 근데 하는 과정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을 때 성취감이 정말 크고요. 되게 처음 하는 분들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또 그 과정에서 뭔가 빠르게 결과를 만드는 거나 뜻대로 상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막 어찌어찌 어떻게 만들면서 돌아가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부담이 적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커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커톤 경험이 없는데 "저 이거 참여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해커톤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해커톤에서 실력이나 연차나 어떤 직무인지를 인제 설문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팀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팀을 없어도 빌딩을 해 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실력적인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는 조원들이나 팀원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하게 해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민이 된다면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이나 취준생 분들한테 정말 매우 매우 추천합니다. 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것과 직접 부딪혀가면서 경험해보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협업 경험은 꼭 사이드 프로젝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커톤을 통해서도 팀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커톤은 정말 빠르게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뭐를 채워 나가야 되는지 깨우치는데 정말 효과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흥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이런 걸 좋아하는지 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해커톤은 아까 말했듯이, 네, 한번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 수 있으니까, 나는 어쩌면 이 기술을 써봤을 때 난 잘 맞네? 이 직무가 잘 맞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면은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 업무 외에서 회사에서 보통 쓰는 기술들이 아닌 새로운 기술들을 경험해 보기도 좋고요. 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기도 좋고, 그리고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양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도적인 경험을 가지기도 좋죠. 왜냐하면 팀의 리드가 돼가지고 이끌어 보기도 할 거고, 또 기술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할 거고, 발표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환경들의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중요 개발자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해커톤 참여가 내 성장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커톤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처음에는 그냥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경험 또한 반복되면은 그냥 해커톤을 많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톤에서도 좀 이것저것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엿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레버리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네, 다양한 역할과 상황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팀 리딩도 해보고, 새로운 기술이나 직군을 도전해보는 것도 해커톤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과 직군을 도전하려면 최선의 준비는 해가야겠죠. 그리고 또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해커톤을 하다 보면은 조금 반복적인 작업들을 빠르게 좀 해결하고 싶은 니즈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개발용 키트를 만들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미리 준비해 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내가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자기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징화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상황에 맞게끔 정말 빠르게 서비스 만들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경험이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꼭 해커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좀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동료 중에 뭐 이런 제품을 빨리빨리 만드는 경험들을 반복하는 동료가 나만의 개발 키트를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엄이 터졌을 때 저는 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이거 촛불지도다. 이러고 촛불지도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몇 시간 만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이런 재활용 가능한 자산을 뭔가 활용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또 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협업을 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그 같이 일하는 그 맺어진 조원들이 현업자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회사 등에서 나온 경험들이 그 경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협업을 하면서. 특히 시간이 촉박하면은 나도 이제 어쨌든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코드를 옮겨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일한 팀원들은 앞으로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직을 하거나 다양한 회사 정보를 얻기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커톤에서 합이 잘 맞았다면은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동료로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력서에도 뭐 완성도가 높다면 경험을 추가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해커톤을 꾸준히 이것저것 참여했으면은 내가 성장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어필하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커톤에서 약간 상을 받는 저만의 좀 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2년도에 GDG 캠퍼스 코리아에서 해커톤을 주최했을 때 발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가볍게 좀 발표했던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해커톤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 라고 하면은 있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네이버 핵데이라고 해서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열렸거든요. 근데 네이버 해커톤이었는데 실제로 저 핵데이라고 하는 해커톤에서 좋은 역량을 보여준 사람들한테 네이버 인턴 그리고 정규직 전환으로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에도
이를 계기로 네이버에 입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사 사례로는 어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서버 쪽 백엔드 리드분이 갑자기 어 그 지원자분들 중에 핵커리어라고 하는 해커톤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신 분이 있어요. 라면서 엄청 되게 막 약간 기분 막 들떠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 핵커리어라고 하는 해커톤을 잘 몰랐는데 이때 그 리드분은 이 해커톤을 되게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막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었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뭔가 서포트를 했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분은 인제 어쨌든 제가 뽑은 건 아니라서 나중에 그분을 나중에 이력서 발표 같은 데 쓰고 싶어서 동의를 구하고 이력서를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캡처한 것처럼 이제 해커톤 프로젝트란에 적혀 있었고 그 외에 두 가지 해커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두 개 다 이제 동아리에서 했던 해커톤 프로젝트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서버 개발자분들이나 지금 지원하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력서에 있는 경험들이 그렇게 되게 빡하긴 합니다. 근데 뭔가 저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적은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적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도 붙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걸 보고 나서 그 리드분한테 가서 "어 저분이 되게 저도 매력적인 분인 건 알겠는데 왜 저렇게 뽑으시려고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어 당연히 문제 해결 역량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고 싶어 했었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기본 실력이 뛰어나신 분을 뽑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지원하신 분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400 명, 500 명이 지원했을 때 그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고 뭔가 만들어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싶어 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걸 추리고 틀렸을 때 "면접까지 봐야겠다." 생각했던 분들이 딱 4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었고요. 네. 물론 저 해커톤 때문에 붙었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면접도 되게 잘 보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기초 지식도 되게 탄탄했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저는 같이 일을 하면서 인턴분일 때도 지금 동료 개발자로서도 정말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최종 합격에 직접적인 기여를 주지 못했겠지만 주었을지 안 줬을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 합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커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고 보인다면은 한 번쯤은 일단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해커톤의 정보들을 저는 원래는 페스타에서 되게 많이 얻었었는데 슬프게도 페스타가 올해 딱 1 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저 데브 이벤트라고 하는 깃허브 레포에 아카이브가 되어 있는 곳이나 우노프믹스나 이벤터스나 해커리어 같이 쪼금 공모전 관련된 거나 아니면 개발 관련된 컨퍼런스가 올라오는 곳에 해커톤 정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매달 유의 깊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IT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 오픈 카톡, 디스코드에서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많이 살펴보시면서 네 한번 과감하게 참가해 보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일단 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네. 기대가 크면은 실패의 두려움도 정말 커지는데 그냥 기대 없이 빠르게 그냥 부딪히다 보면은 실패의 두려움도 되게 적어져요. 네. 그리고 진짜 실패해도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네. 저의 실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또 동료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좀 얘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네. 2024 년도에 인제 회사 동료로서 입사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억했던 얘기 중 하나가 네. 제가 그 작년 상반기에 이력서를 200 군데 넣었고요. "저 회사 200번 떨어졌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막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지만 회사를 200번 떨어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200 번이나 지원하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서류 탈락이 힘들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막 넣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는 인제 도파민 콘텐츠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일 한 1-2주 동안 인제 관심 있는 회사들 좀 리스팅해서 지원할 회사들 리스팅해서 그냥 지원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자기는 자기 할 거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굿바이하지가 아니라 이번 주엔 그래도 어디 한 군데 서류에 합격을 했네. 이번에는 오 씨 면접까지 갔네.' 이러면서 쪼금씩 나아가는 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부족한 것들을 피드백이나 아니면 부딪히는 결과물들을 받아보면서
그거를 계속 인제 보완하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즉 제가 만약에 목표를 '나 어디 회사 가야지. 거기 가기 위해서 6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지.'라고 그냥 6 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했다면은 되게 두렵고 막상 그 기간이 됐을 때 되게 뭔가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 없이, 물론 이 기대 없이라는 거는 너무 큰 준비 없이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까 돌아와서 저도 네 리액트를 전혀 모르는데 취업을 했다고 했죠. 이 배경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당장 지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리액트를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2-3 개월 정도 혼자서 리액트 공부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친구한테 "나 너 회사 지원할 건데 추천해 줄 수 있어? 근데 2-3 개월 후에 나 지원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근데 어쨌든 제 이력서 피드백을 받고 싶으니까 이력서를 한번 봐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이력서를 제출해 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력서 피드백을 요청한 거고 2-3 개월 공부한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얼떨결에 저는 인제 지원을 당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과가 어땠죠?라고 하면은 초반에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저는 인턴으로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덕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진짜 2-3 개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가 리액트를 정말 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회사에 운 좋게 붙었고 그 회사에서 리액트 프로젝트의 실무적인 것들을 경험해 보고 코드를 보고 막 갈아 넣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같은 2-3 개월이어도 더 빠르게 리액트를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이력서 제출조차 들어가서 안 했다면, 친구가 넣어 주지 않았다면 네 아마 나중에 2-3 개월 공부한 뒤에 떨어졌으면은 네 더 상실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지원할 때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진짜 무엇이 준비가 안 된 건지 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준비하면은 될 것 같은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신 다음에 한번 네 지금 당장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2-3 개월 뒤에도 그 준비한다고 해서 그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네 그거는 어쩌면은 지금 좀 핑계일 수도 있어요. 나를 지금 두려움을 미래의 나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네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패의 두려움도 커지지만 빠르게 시도하면 실패의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실패를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성공하려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고민이 된다면 일단 부딪혀 보세요. 그럴 때 네 해커톤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취준생 때 신입 때 해커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얻었어요. 물론 해커톤 때문에 제가 뭔가 직접적으로 성장했고 취업을 했다는 아니지만 해커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쌓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접하게 됐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네 '어떤 것들을 내가 집중해야 되지? 그리고 경험을 쌓기 어떻게 해야 되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서 해커톤도 하나의 선택지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거거든요. 저도 비슷했어요. 동아리를 하면서 그 동아리 시작했을 때 상황들이 다 달랐어요. 이미 누구는 네이버라는 좋은 회사 다니기도 있었고 누구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었고 누구는 대학생이었고 취준생이었고 누구는 스타트업에 가 있었고 누구는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다 시작점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5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다 전부 다 만족스러운 회사에 원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들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언젠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뭐 3 년짜리 단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커리어를 쌓고 일을 하기 위한.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뭔가 이 편차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다 이렇게 편차가 엄청 커 보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커 보이지만 이걸 멀리서 바라보면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편차 큰 거에서 다들 막 이렇게 성장을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벌어지는 순간이 어떨 때냐면은 이렇게 막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 나가 떨어지는 거에 의한 편차가 인제 나중에 커리어를 쌓고 다음 회사 나아가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내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좀 오래오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저의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